옛날 경기도의 한 번화한 장터구석,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30을 훌쩍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손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국밥 맛은 장터에서 으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주더라고.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오리기를 돌아왔단 말이야. 일단 한번 먹어보더라고. 이런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이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야른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해져 있었고 얼굴은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더러웠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라. 아이고, 냄새야. 비를 흠뻑 맞았는데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국밥 안에는 고기와 선지가 듬뿍 들어있고 파까지 송송 썰어 올려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으니 속을 데워야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짓 처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국밥을 전부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머리까지 이상한 처녀로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 거지가 돈이 없으니 못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군. 그날도 태복은 말없이 늦은 밤까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다듬었지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처녀는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과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앞에 늘 따뜻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숟가락을 들어 말없이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드시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매에 감추듯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꺼내어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던 태복의 등 뒤에서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이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양의 벼루를 본 적이 있어? 이건 일반 벼루가 아니네? 사대부집 교수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는 아주 귀한 것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아, 손님이 밥을 먹고 놓고 간 것인데 문양이 궁금해서 물어봤소. 그렇다면 그 잔은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네. 그날 저녁 장터에는 갑작스럽게 관군들이 나타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것이오? 국밥도 먹지 않고. 저는 지금 관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그대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 뒤에 만들어둔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만약 관군들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곳을 본 처녀가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좌찬성 윤광석 대감의 막내딸이지요. 태복은 순간 손에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정승 바로 아래인 중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된 것이오? 지난달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모두들 병환이라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독사를 한 것입니다. 설마 집안에서 누군가가? 첩에 난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저를 몰래 밖으로 내보내시며 숨어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증자는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합니다. 그 자는 욕심이 아주 많은 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자가 저 또한 죽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허면 이 국밥집에는 어찌하여 찾아온 것이오? 처음엔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식을 내어주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관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샅샅이 뒤져보아라. 우선 이곳으로 얼른 들어가 숨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연초는 얼른 찬장 속으로 들어갔고 태복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에 혹시 수상한 처녀 하나 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오지 않았소. 여봐라,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얼른 관하로 알리거라. 그녀는 아비를 죽인 살인자다. 절대 숨겨져서는 아니 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관군들이 떠나자 태복은 찬장을 열어 연초를 꺼내주었습니다. 관군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몸을 움츠린 채 나왔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를 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면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이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제가 머물 곳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숨겨준 거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 창고를 정리해 연초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복의 도움으로 목욕도 하고 머리를 감으니 숨겨져 있던 연초의 곱디고 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리 아씨 같은 얼굴을 보니 미인이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연민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초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인이 아닌가?
그 후 연초는 낮에는 창고에 숨어 지내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릴 적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립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국밥을 만드는 그녀를 보며 태복은 마치 자신의 아내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연초가 만든 국밥을 먹은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구만. 양반댁에서나 먹음직한 맛이야.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뒤뜰 장독대에서 둥근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 자들의 죗값을 받게 해야 해요. 그러다 또 다치면 어쩔 것이오.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줄 수 있겠소? 태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이리 숨겨준 이유가 있었나요?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 외로워 보였소. 그리고 무슨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말에 연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태복의 가슴에 안겼고 태복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베풀 줄 알고 정의로운 사람이요. 그런 당신을 나도 좋아합니다.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고 모든 짐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털을 잡고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했습니다. 아니, 태복이.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왜 한양으로 가는가? 이제 한양 가서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지.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는 수레를 밀면서 부부처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양 성저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초의 비법까지 더해진 국밥은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금세 사로잡았고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늦은 밤, 장사를 마친 태복은 연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아팠는데 덕분에 시원합니다. 그날 밤, 연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에서 검은 옷과 길다란 검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디 그는 조선 북방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부하들을 모두 잃은 후 칼을 버렸던 것이지요. 내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다시 검을 잡는다. 검은 복면을 한 그는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연초 집안의 옛 하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자네는 누구야? 포졸이야. 뭐야? 나는 오늘 밤 자네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좌찬성 대감의 죽음에 대해 아는 대로 구하라. 그건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요. 도승지 나리와 좌찬성의 서자가 시킨 일이요. 그 서자 놈이 독약을 직접 탔을 것이요. 지금 한 말을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다음 날 밤, 태복은 좌찬성의 마지막 상소문을 담당했던 늙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런 중한 말을 할 수 있겠소?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 아가씨도 위험에 빠질 것이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연초 아가씨가 정말 살아계시오. 아이고, 다행이요. 그 상소문은 내가 직접 필사를 해두었소.
노설이는 항아리 속에서 밀봉된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태복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대감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적폐 명단이 있다네? 연초 아가씨께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게. 다음 날 연초는 태복에게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시 깼는데 자리에 없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뒷산에 올라 달밤에 운동 좀 했소이다. 태복은 창고에서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조정 내의 거악을 직접 지목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밤 태복의 다음 목적지는 현 조정의 실세, 병조판서 장윤백의 집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장윤백. 그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좌찬성의 서자를 꼬드겨 아비를 죽이게 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태복은 조용히 담을 넘어 서재 안의 비밀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는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증거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서를 모두 챙겨 빠져나오는데 보초병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웬 놈이냐? 여봐라, 저 자를 잡아라. 태복은 오랜만에 검을 뽑아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 앞에 보초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병조판서가 검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것이냐?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내 놈을 심판할 것이다. 태복은 병조판서의 검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목덜미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문서를 챙겨 이번에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여 임금의 집무실에 숨어 들어갔지요. 복면의 태복은 임금의 서한 위에 비밀 문서 상자를 올려두고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양 거리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은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습니다. 연초 아씨,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소. 아가씨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소. 연초는 믿기지 않았지만 태복을 따라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대가 좌찬성 대감의 여식, 윤연초.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어명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정말입니까?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로 밝혀진 것이어요. 연초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태복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옛집으로 부축해 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요, 어머니. 연초의 어머니는 여종들의 숙소에 병든 채 누워 계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살아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머니, 저 왔어요. 옛날 경기도의 한번화한 장터구석,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30을 훌쩍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손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국밥 맛은 장터에서 으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주더라고.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오리기를 돌아왔단 말이야. 일단 한번 먹어보더라고. 이런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이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해져 있었고 얼굴은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더러웠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라. 아이고, 냄새야. 비를 흠뻑 맞았는데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국밥 안에는 고기와 선지가 듬뿍 들어있고 팥까지 송송 썰어 올려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으니 속을 데워야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짓 처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국밥을 전부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머리까지 이상한 처녀로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 거지가 돈이 없으니 못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군. 그날도 태복은 말없이 늦은 밤까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다듬었지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처녀는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과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앞에 늘 따뜻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숟가락을 들어 말없이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드시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매에 감추듯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꺼내어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던 태복의 등 뒤에서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이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양의 벼루를 본 적이 있어? 이건 일반 벼루가 아니네? 사대부집 교수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는 아주 귀한 것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아, 손님이 밥을 먹고 놓고 간 것인데 문양이 궁금해서 물어봤소. 그렇다면 그 잔은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네. 그날 저녁 장터에는 갑작스럽게 관군들이 나타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것이오? 국밥도 먹지 않고. 저는 지금 관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그대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 뒤에 만들어둔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만약 관군들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곳을 본 처녀가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좌찬성 윤광석 대감의 막내딸이지요. 태복은 순간 손에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정승 바로 아래인 중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된 것이오? 지난달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모두들 병환이라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독사를 한 것입니다. 설마. 집안에서 누군가가 첩에 난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저를 몰래 밖으로 내보내시며 숨어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합니다. 그 자는 욕심이 아주 많은 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자가 저 또한 죽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허면 이 국밥집에는 어찌하여 찾아온 것이오? 처음엔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식을 내어주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관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샅샅이 뒤져보아라. 우선 이곳으로 얼른 들어가 숨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연초는 얼른 찬장 속으로 들어갔고 태복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에 혹시 수상한 처녀 하나 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오지 않았소. 여봐라,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얼른 관하로 알리거라. 그녀는 아비를 죽인 살인자다. 절대 숨겨져서는 아니 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관군들이 떠나자 태복은 찬장을 열어 연초를 꺼내주었습니다. 관군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몸을 움츠린 채 나왔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를 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면,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이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제가 머물 곳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숨겨준 거,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 창고를 정리해 연초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복의 도움으로 목욕도 하고 머리를 감으니 숨겨져 있던 연초의 곱디고 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리 아씨 같은 얼굴을 보니 미인이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연민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초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인이 아닌가? 그 후 연초는 낮에는 창고에 숨어 지내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릴 적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립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국밥을 만드는 그녀를 보며 태복은 마치 자신의 아내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연초가 만든 국밥을 먹은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구만. 양반댁에서나 먹음직한 맛이야.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뒤뜰 장독대에서 둥근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 자들의 죗값을 받게 해야 해요. 그러다 또 다치면 어쩔 것이오.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줄 수 있겠소? 태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이리 숨겨준 이유가 있었나요?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 외로워 보였소. 그리고 무슨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말에 연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태복의 가슴에 안겼고 태복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베풀 줄 알고 정의로운 사람이요. 그런 당신을 나도 좋아합니다.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고 모든 짐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털을 잡고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했습니다. 아니, 태복이.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왜 한양으로 가는가? 이제 한양 가서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지.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는 수레를 밀면서 부부처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양 성교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초의 비법까지 더해진 국밥은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금세 사로잡았고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늦은 밤, 장사를 마친 태복은 연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아팠는데 덕분에 시원합니다. 그날 밤, 연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에서 검은 옷과 길다란 검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디 그는 조선 북방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부하들을 모두 잃은 후 칼을 버렸던 것이지요. 내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다시 검을 잡는다. 검은 복면을 한 그는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연초 집안의 옛 하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자네는 누구야? 포졸이야. 뭐야? 나는 오늘 밤 자네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좌찬성 대감의 죽음에 대해 아는 대로 구하라. 그건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요. 도승지 나리와 좌찬성의 서자가 시킨 일이요. 그 서자 놈이 독약을 직접 탔을 것이요. 지금 한 말을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다음 날 밤, 태복은 좌찬성의 마지막 상소문을 담당했던 늙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런 중한 말을 할 수 있겠소?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 아가씨도 위험에 빠질 것이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연초 아가씨가 정말 살아계시오. 아이고, 다행이요. 그 상소문은 내가 직접 필사를 해두었소. 노서리는 항아리 속에서 밀봉된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태복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대감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적폐 명단이 있다네? 연초 아가씨께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게. 다음 날 연초는 태복에게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시 깼는데 자리에 없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뒷산에 올라 달밤에 운동 좀 했소이다. 태복은 창고에서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조정 내의 거악을 직접 지목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밤 태복의 다음 목적지는 현 조정의 실세, 병조판서 장윤백의 집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장윤백. 그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좌찬성의 서자를 꼬드겨 아비를 죽이게 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태복은 조용히 담을 넘어 서재 안의 비밀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는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증거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서를 모두 챙겨 빠져나오는데 보초병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웬 놈이냐? 여봐라, 저 자를 잡아라.
태복은 오랜만에 검을 뽑아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 앞에 보초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병조 판서가 검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것이냐?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내 놈을 심판할 것이다. 태복은 병조 판서의 검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목덜미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문서를 챙겨 이번에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여 임금의 집무실에 숨어 들어갔지요. 복면의 태복은 임금의 서한 위에 비밀 문서 상자를 올려두고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양 거리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은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습니다. 연초 아씨,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소. 아가씨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소. 연초는 믿기지 않았지만 태복을 따라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대가 좌찬성 대감의 여식, 윤연초.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어명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정말입니까?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로 밝혀진 것이어요. 연초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태복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옛집으로 부축해 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요, 어머니. 연초의 어머니는 여종들의 숙소에 병든 채 누워 계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살아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머니, 저 왔어요. 옛날 경기도의 한번화한 장터구석,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30을 훌쩍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손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국밥 맛은 장터에서 으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주더라고.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오리기를 돌아왔단 말이야. 일단 한번 먹어보더라고. 이런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이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해져 있었고 얼굴은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더러웠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라. 아이고, 냄새야. 비를 흠뻑 맞았는데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국밥 안에는 고기와 선지가 듬뿍 들어있고 파까지 송송 썰어 올려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으니 속을 데워야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짓 처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국밥을 전부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머리까지 이상한 처녀로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 거지가 돈이 없으니 못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군. 그날도 태복은 말없이 늦은 밤까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다듬었지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처녀는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과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앞에 늘 따뜻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숟가락을 들어 말없이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드시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매에 감추듯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꺼내어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던 태복의 등 뒤에서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이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양의 벼루를 본 적이 있어? 이건 일반 벼루가 아니네? 사대부집 교수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는 아주 귀한 것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손님이 밥을 먹고 놓고 간 것인데 문양이 궁금해서 물어봤소. 그렇다면 그 잔은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네. 그날 저녁 장터에는 갑작스럽게 관군들이 나타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것이오? 국밥도 먹지 않고. 저는 지금 관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그대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 뒤에 만들어둔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만약 관군들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곳을 본 처녀가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좌찬성 윤광석 대감의 막내딸이지요. 태복은 순간 손에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정승 바로 아래인 중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된 것이오? 지난달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모두들 병환이라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독사를 한 것입니다. 설마 집안에서 누군가가? 첩에 난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저를 몰래 밖으로 내보내시며 숨어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합니다. 그 자는 욕심이 아주 많은 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자가 저 또한 죽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허면 이 국밥집에는 어찌하여 찾아온 것이오? 처음엔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식을 내어주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관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샅샅이 뒤져보아라. 우선 이곳으로 얼른 들어가 숨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연초는 얼른 찬장 속으로 들어갔고 태복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에 혹시 수상한 처녀 하나 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오지 않았소. 여봐라,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얼른 관하로 알리거라. 그녀는 아비를 죽인 살인자다. 절대 숨겨져서는 아니 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관군들이 떠나자 태복은 찬장을 열어 연초를 꺼내 주었습니다. 관군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몸을 움츠린 채 나왔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를 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면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이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제가 머물 곳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숨겨준 거,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 창고를 정리해 연초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복의 도움으로 목욕도 하고 머리를 감으니 숨겨져 있던 연초의 곱디고 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리 아씨 같은 얼굴을 보니 미인이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연민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초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인이 아닌가? 그 후 연초는 낮에는 창고에 숨어 지내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릴 적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립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국밥을 만드는 그녀를 보며 태복은 마치 자신의 아내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연초가 만든 국밥을 먹은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구만. 양반댁에서나 먹음직한 맛이야.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뒤뜰 장독대에서 둥근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 자들의 죗값을 받게 해야 해요. 그러다 또 다치면 어쩔 것이오.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줄 수 있겠소? 태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이리 숨겨준 이유가 있었나요?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 외로워 보였소. 그리고 무슨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말에 연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태복의 가슴에 안겼고 태복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베풀 줄 알고 정의로운 사람이요. 그런 당신을 나도 좋아합니다.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고 모든 짐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털을 잡고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했습니다. 아니, 태복이.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왜 한양으로 가는가? 이제 한양 가서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지.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는 수레를 밀면서 부부처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양 성교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초의 비법까지 더해진 국밥은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금세 사로잡았고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늦은 밤, 장사를 마친 태복은 연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아팠는데 덕분에 시원합니다. 그날 밤, 연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에서 검은 옷과 길다란 검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디 그는 조선 북방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부하들을 모두 잃은 후 칼을 버렸던 것이지요. 내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다시 검을 잡는다. 검은 복면을 한 그는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연초 집안의 옛 하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자네는 누구야? 포졸이야. 뭐야? 나는 오늘 밤 자네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좌찬성 대감의 죽음에 대해 아는 대로 구하라. 그건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요. 도승지 나리와 좌찬성의 서자가 시킨 일이요. 그 서자 놈이 독약을 직접 탔을 것이요. 지금 한 말을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다음 날 밤, 태복은 좌찬성의 마지막 상소문을 담당했던 늙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런 중한 말을 할 수 있겠소?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 아가씨도 위험에 빠질 것이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연초 아가씨가 정말 살아계시오. 아이고, 다행이요. 그 상소문은 내가 직접 필사를 해두었소. 노서리는 항아리 속에서 밀봉된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태복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대감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적폐 명단이 있다네? 연초 아가씨께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게. 다음 날 연초는 태복에게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시 깼는데 자리에 없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뒷산에 올라 달밤에 운동 좀 했소이다. 태복은 창고에서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조정 내의 거악을 직접 지목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밤, 태복의 다음 목적지는 현 조정의 실세, 병조판서 장윤백의 집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장윤백. 그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좌찬성의 서자를 꼬드겨 아비를 죽이게 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태복은 조용히 담을 넘어 서재 안의 비밀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는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증거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서를 모두 챙겨 빠져나오는데 보초병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웬 놈이냐? 여봐라, 저 자를 잡아라. 태복은 오랜만에 검을 뽑아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 앞에 보초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병조판서가 검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것이냐?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내 놈을 심판할 것이다. 태복은 병조판서의 검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목덜미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문서를 챙겨 이번에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여 임금의 집무실에 숨어 들어갔지요. 복면의 태복은 임금의 서한 위에 비밀 문서 상자를 올려두고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양 거리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은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습니다. 연초 아씨,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소. 아가씨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소. 연초는 믿기지 않았지만 태복을 따라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대가 좌찬성 대감의 여식, 윤연초.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어명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정말입니까?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로 밝혀진 것이어요. 연초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태복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옛집으로 부축해 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요, 어머니. 연초의 어머니는 여종들의 숙소에 병든 채 누워 계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살아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머니, 저 왔어요. 옛날 경기도의 한 번화한 장터구석,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30을 훌쩍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손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국밥 맛은 장터에서 으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주더라고.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오리기를 돌아왔단 말이야. 일단 한번 먹어보더라고. 이런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이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해져 있었고 얼굴은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더러웠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라. 아이고, 냄새야. 비를 흠뻑 맞았는데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국밥 안에는 고기와 선지가 듬뿍 들어있고 파까지 송송 썰어 올려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으니 속을 데워야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짓 처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국밥을 전부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머리까지 이상한 처녀로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 거지가 돈이 없으니 못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군. 그날도 태복은 말없이 늦은 밤까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다듬었지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처녀는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과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앞에 늘 따뜻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숟가락을 들어 말없이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드시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매에 감추듯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꺼내어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던 태복의 등 뒤에서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